자,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 라디오 에디션 소설가 고예나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네. 그 혹시 좋아하는 화가나 뭐 예술가, 뭐 미술 작품이나 그런 게 있는지 일단 좀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네. 예술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잘 알지 못하는데 부산 와서 이중섭 화가를 알게 됐어요. 이중섭 화가를 이제 삶을 조명해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부산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네. 좀 마음속에 있는 화가 중에 하나가 이중섭 화가입니다. 그 부인과 가족, 아이들이 다 일본에 있어서 맞아요. 좀 기러기 아빠처럼 힘든 삶을 보냈던 저도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부산과 이중섭의 연관성이 깊죠. 맞아요. 깊어요. 그래서 오늘 뭐 화가랑 연관된 이슈를 갖고 오셨나요? 혹시 어떤 얘기를? 네. 저는 피카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네. 혹시 피카소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나요? 나라? 국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굉장히 입체주의 그 작가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분위기, 해석도 다 달라지고, 예, 그 실제로 스페인 사람이에요. 아, 스페인 분이구나. 네, 그래서 그 혹시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아시나요? 아니요, 또 그렇게 작품만 들어서 모르겠어요. 보면 또 알 것 같은데. 그 작품도 이 스페인 내전, 자기 고국의 그 내전을 그린 작품이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가 공산주의자였어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는 또 지금과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이 독재하고 중국이 독재하고 공산주의가 좀 변질됐지만 그때만 해도 뭔가 이런 새로운 이상향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이상주의자적인 면모? 예, 그래서 피카소가 공산주의자였고 스페인 사람이라는 거. 예,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작품 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피카소라 현대미술의 대명사와도 같은 이름인데 그런데 이 이름이 금기시 되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국앵커님은 저보다 젊으시니까 더 모를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그 피카소 크레파스라고 있었어요. 근데 피카소라는 상표명을 쓰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아예 이름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2000년도 이전에는 뭐 인터넷도 잘 그때는 많이 안 했으니까 아예 금기시 돼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 그림도 걸 수 없었던 네, 그리고 세계미술 전집 이런 게 책이 오면은 피카소 그림은 다 먹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막 민주화 뭐 이런 책 다 지우는 것처럼 검열하는 것처럼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자였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스페인 내전 게르니카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그렸는데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쪽으로 안 좋게 해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금기시 되오다가 이제야 겨우 이제 좀 소개도 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제. 네. 학살이라고 말해 주셨는데 어떤 학살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도 안 좋고 그리고 알아야 돼? 우리가 왜?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 이제 좀 이런 분위기니까 젊은 쪽으로 갈수록. 그런데 이제 신천이라는 게 서울에 신천역이라고 있어요. 지하철역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그 신천 대학살 을 그린 그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피카소의 작품은 그 서울 신천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그 신천을 말합니다. 그 신천이 또 왜 그럼 하필 신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신천이 거기서 이제 곡창지대에 해당하는 북한에서. 아, 곡창지대군요. 그래서 피해를 받는 거죠. 그런 좋은 땅일수록. 네. 이 피카소 이야기인가 했더니 오늘은 학살 사건이 주제입니다. 이 북한판 제주 4.3 사건이라고 불리는 신천 대학살 그 내막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 그 전에 누가 피해자이고 또 가해자인지 여전히 베일에 쌓여져 있다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제 황석영 작가님이 실제로 신천을 다녀오셨어요. 네. 우리 아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민간인 최초로 북한에 가서 아버지가 그 신천에서 살았었어요. 그 황석영 작가님이 만주 출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았던 신천을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한 것을 손님이라는 이제 소설에 옮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신천 대학살과 북한이 생각하는 신천 대학살과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 이번에 그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줘서 화제가 된 최재형 목사님 아시죠? 네네. 그분이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분도 북한을 자주 다녀왔었는데 그분이 보는 견해도 달라요.
그러니까 오.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이 본 시선, 남한의 시선, 북한의 시선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그 때는 그러니까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50년에. 50년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북한 공산주의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만 해도 분단되기 전이고 혹시 1919년에 3.1운동 네. 했을 때 네. 종교 단체의 수장들이 모여서 했던 거를 혹시 기억을 하시죠? 알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이 파워가 셌어요.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 만해 한용운, 뭐 남강 이승훈 선생은 기독교 쪽이고, 그래서 이 신천 지역도 기독교인들이 강하게 이렇게 독립운동도 했고 발언권도 셌던 지역이었단 말이죠. 북한의 신천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해방되고 나서 기독교 이 우파의 힘이 높았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 전에는 이제 김일성이 나타나면서 또 한번 반전이 일어나요. 네. 그 소련군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북한에 딱 나타나면서 이 기독교인들 처형, 뭐 묻지마, 뭐 폭행.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과 뭐 우파 지주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탄압을 네. 피해서 그래서 아무튼 모두 다 피난은 못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압박, 탄압을 받고 막 웅크려 살고 있던 와중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가 이제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이제 유엔군이 북진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힘을 찾은 거예요. 미국이 도와주러 왔다. 네. 우리 편이 왔다. 네, 그래서 그 미군과 함께 이 북한 측의 입장에 따르면 네. 미군 중에 그 해리슨 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도해서 우리 이 좌파들을 완전히 학살을 했다. 네. 뭐 석 달 동안 3만 5천여 명이 그러니까 신천 4분의 1 정도 되는 인구수를 마구잡이로 죽였다. 이게 북한의 입장. 네. 그래서 그 황석영 작가님이 북한에 갔을 때 신천 박물관이라고 있대요. 거기 가면은 방공 교육으로도 쓰이고 방공호도 있고 피해자 무덤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남한의 입장은 그런 해리슨 중이 그런 사람은 없었다. 찾아본 결과. 아예 없다. 없다. 그냥 실제로 그 좌파 우파들 간의 보복 싸움. 그런 비극적인 그러면서 이제 무고한 뭐 어린아이 노인 뭐 부녀자들이 또 학살이 되고 이웃끼리 서로 죽이고 못 믿게 된 그런 비극적인 그냥 사건이다. 이게 남한의 입장.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미국에도 있었고 북한에도 좀 다녀와서 아는데 네. CIC라고 이제 미군 방첩부대 국정원 같은 그런 CIC에 해리슨이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주도해서 그 좌익들을 학살한 게 맞다. 예. 그래서 진실 여부는 알 수 없고 뭐 통일이 되지 않고서야 그리고 그 피카소가 그 신천 대학살이 1950년 10월부터 12월 거의 석 달간 일어났는데 네. 그 시기에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뭐 온라인으로 뭐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피카소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 총을 든 사람은 누구를 그린 거다. 뭐 여기서 죽는 사람은 누구를 그린 거다.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냥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우리 남한은 분명히 공산주의자니까 우리를 나쁘게 그렸을 거야. 무기 든 거를 미군과 남한 그런 우익으로 그렸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급을 피하고 이제 그 그림 진실 여부는 알 수 없고 피카소가 죽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군요. 그 전에 우리가 황석영 작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황석영 작가의 방북이 엄청난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이 민간인이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간다는 거 당연히 감옥행인데 그럼에도 이 북한을 방문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 때는 이제 그 1987 영화도 있잖아요. 있죠. 예, 민주화 이제 물결이 막 이제 직선제 막 투표를 내 손으로 하자. 이제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황석영 작가가 일본에 간 거예요. 네. 이제 제1교포들이 많은 데서 강연을 하는데 이제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한 거죠. 북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뭐 그러니까 이제 황석영 작가는 난 북한도 안 가봤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남한 역사의 산물이다. 나는 남한에서 태어나고 그런 자란 태어난 건 아니지만 만주 출생이긴 하지만 남한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나는 남한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자 그 중에 누군가가 네. 굉장히 발끈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 제1교포들이 일제강점기 때 남아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북한보다 못 살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었지. 일본의 조선인들이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 갈까 남한에 갈까를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 간 사람도 있고 남한에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족이 흩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단되고 못 만날 줄 몰랐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도 북한 입장 남한 입장 이렇게 첨예하게 싸우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1교포로서는 우리가 통일을 바라고 북한의 입장도 듣고 싶은데 그 작가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난 몰라요. 안 가봐서 이렇게 말하면 우린 뭐가 되느냐. 당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듣는데 황석영 작가가 너무 쪽팔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야겠다. 그래서 민간인 최초로 국가보안법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네. 방북을 결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북한에 가서 그 신천, 그 지역 아까 보고 김일성이랑 대담도 나누고.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이제 북한을 간 건 좋아. 근데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감옥 가잖아. 그렇지. 싫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가 노태우 때요. 그래서 망명처럼 해외를 좀 떠돌아요. 네, 한 4, 5년?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온 거죠. 하지만 일단 감옥은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북 화해 모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김영삼이랑 김일성이랑 만난다. 그럼 당신 무조건 사면이다. 풀려난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데 만나기 며칠 전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5년의 그 형을 채우고 그리고 지금처럼 편지 쓰고 막 이런 게 안 됐어요. 그래서 펜을 뺏었기 때문에 작가한테서 10여 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거쳐야 했죠. 북한에 다녀오고 그런 손님이라는 소설을 쓰는 대신에. 그럼 손님이라는 소설은 어디서 쓴 겁니까?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구상을 했대요. 감옥에서. 난 이런 걸 나오면 쓸 거다. 그래서 이제 딱 나와가지고 이제 쓸 거다. 이런 소설을 기획문처럼 북한에 갔다 온 이야기를 무조건 쓸 거다. 이 소설 제목이 손님이잖아요. 손님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옛날에 혹시 비디오 같은 걸 본 세대인가요? 네, 봤죠. 옛날에 비디오 인트로 영상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불법 복제한 비디오가 뭐 전쟁,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네, 네. 거기서 전쟁은 알겠어. 호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제 그쪽 세대가 아니니까 호환은 호랑이한테 입는 피해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불법 복제한 비디오를 본다는 거는 호랑이한테 당하는 피해만큼이나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마마가 나오잖아요. 마마는 천년두를 마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못 고친다. 예. 그래서 마마가 원래 공주마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위해주는 존칭 같은 건데 천년두를 존칭으로 이렇게 대해줄 테니까 빨리 물러가세요. 이런 의미도 있고 손님과 마마도 같은 뜻으로 쓰였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손님 마마라고 하기도 하고 손님이라고도 하고 천년두를 그러니까 손님처럼 접대를 잘 해줄 테니까 빨리 가세요. 이런 의미로 손님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그래서 이 신천대학살이 이 비극적인 내전이 빨리 좀 물러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손님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황석영 작가와 이 작가가 쓴 손님 이 책 제목 의미까지 알아봤는데 근데 이제 이념과 신념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꺾고 짓밟고자 하는 태도 이게 지금도 너무나 잘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 굴레를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념과 신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 이념은 이상적인 것으로 믿어지는 생각이나 견해를 말하고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둘 다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뭔가를 믿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주의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뭐 신, 뭐 부처님, 하나님 뭐 여러 신이 될 수도 있고 그 믿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믿어서 내 마음이 편해지면 오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의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정까지 치달은 그러니까 공산주의대로 인정하고 기독교대로 인정하고 이게 아니라 그 이번에 폭동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폭력 그러니까 주먹을 쓴 거예요. 서부지법 폭동. 네. 서부지법 폭동 주먹을 쓴 건데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말로 해야 돼요. 주먹을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말로 한다고 쳐요. 만약에. 그러면은 말과 주먹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 당시에는 폭행을 당하는 쪽이 이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말이 이기지 않을까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너 나한테 주먹 썼어? 그럼 나도 주먹 쓸래. 그렇지. 그게 이제 내전이거든요. 이어지지.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내전의 시작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현재 그 온라인 문화가 너무 발달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댓글이라든지 어떤 좀 양극화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서로 각자 입장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쪽은 전혀 안 들을 텐데 계속 내 얘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온라인 문화가 없을 때는 만나서 대화가 가능했어요. 나는 좀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이러면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가 됐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심하게 극단적으로 결국 확증 평양이거든요. 내가 그렇죠. 생각하는 것만 맞고 내 그렇죠. 논리만 맞아. 너의 말은 틀려. 이렇게 접근하니까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이어서 이제 갈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책을 봤는데 네. 거기에 그 구글 측에서 돈을 벌려고 이제 얼마나 어떤 감정의 콘텐츠를 계속 알고리즘으로 내보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볼까를 실험을 했는데 분노 콘텐츠를 가장 오랫동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분노. 그럴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폭동을 일으키는 것도 저는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볼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면은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조회수, 슈퍼챗 나만 보고 있고 이거 영상 올리면 어떻게 될 거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또 우리가 알고리즘에 놀아나잖아요. 사실 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그런 것만 뜨잖아요. 네, 또 맞아요. 그럼 더 심하게 못 보는 거예요. 반대편의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 온라인 내전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신천 대학살이 이념과 신념의 싸움이 막 옛날 얘기고 북한의 얘기고 이런 것만이 아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겪고 있다. 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그 최근에 산불이 났잖아요. 아, 엄청 컸죠. 그래서 피해가 어마무시했죠. 네. 그 산불이 난 걸 가지고 누군가가 혹시 간첩이 했다고 얘기한 걸 들으셨는지. 맞아요. 그 얘기까지는 못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도 돌았나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주장을 하면은 언론이 받아쓰기를 하면은 마치 정말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눈먼 자들은 또 선동을 당하죠. 그렇구나. 근데 그들의 그 주장의 이유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유가 네. 불이 다 경상도에서만 났다. 그러니까 간첩은 전라도 편이다. 그래서 전라도엔 불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면 증거 있냐? 네. 데리고 와라. 그건 없어. 그래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도 현재 좀 위험한 상황이다. 네, 뭐가 됐든 이렇게 극으로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이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 궁금해지는데 소설 내용도 좀 언급해주면서 어떻게 끝나는지도 한번 알려주세요.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일제 강점기면은 빨리 일본 너희 나라로 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도 개입해서 이렇게 좀 중재도 쉬워지고. 근데 나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거는 다른 나라의 중재도 어렵고 난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널 끝까지 죽여야겠어. 너가 안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게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극적이고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네. 이 소설 손님에서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좀 웃긴 게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이거든요. 신 같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무당을 또 안 믿잖아요. 그렇죠. 굿 이런 거는 그냥 원시신앙이고 정통적인 믿음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념과 신념이 싸우니까 화해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화해시킬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씻김굿을 불러와서 이제 푸닥거리를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원시 신앙을 이용을 해서 그들의 넋을 달래는 어떻게 보면은 원시적이지만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화해할 방법이. 그래서 씻긴 굿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설의 결말이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진짜. 아, 그래요. 이제 생지옥이 따로 없어요. 진짜. 보면은 주인공이 이웃이었던, 그러니까 숟가락 개수도 알고 뭐 고구마도 생기면 나눠 먹고 이랬던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그런데 처음에는 죽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게.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일상이 되어서
조금만 짜증나도 총을 들고 죽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웃인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딱 거울을 보는 순간 내 얼굴에서 그 상대 죽여야 하는 이웃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다 제정신이 아니고 다 미친 거예요. 아니 진짜.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정도면 엄청 친한 사이 아닙니까? 그쵸. 거의 문 열고 자고 옛날에는. 밥도 같이 먹고 그쵸. 서로 아이들도 돌봐주는 사이일 것 같은데 결말에는 서로 죽이고 있는 모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한층 비극적으로 나아가서 더 나아가요? 네,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를 겪지 않았잖아요. 네, 우리는 겪지 않았죠. 네, 진짜 이런 게 생지옥이고 책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글자로 읽으면서 상상하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렵겠다. 그리고 이제 해방 직후에 김일성은 토지개혁, 그러니까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앞세워서 큰 인기를 얻었잖아요. 네. 이게 앞서 언급한 끔찍한 학살의 도화선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의 악순환의 시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러시아 혁명에 성공해서 러시아 혁명을 지지했던 주인공이에요. 이제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왔겠지? 이러고 이제 혁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주인공의 집이 커요. 막 2층 집의 대저택에 방도 여러 개고. 근데 집에 가니까 이웃들이 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혁명 성공했으니까 분배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이웃이 주인공에게, 집주인에게 면적을 정해줘요. 넌 여기서 살아야 된다. 똑같은 면적에서 사는 거예요. 집주인이. 예. 그리고 이제 뭐 물이나 뭐 먹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눈치를 보고 이제 똑같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려고 하면은 인민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도 이치로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그와 비슷한 전개가 되는데 네. 이치로라는 청년이 머슴으로 나오고 정말 초반에 일제강점기 때 머슴이고 움막에 살고 그리고 한글도 모르고 그리고 모두가 그에게 반말을 써요. 좀 막대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해방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막 오면서 그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완장을 채워주고 이름도 이치로에서 박일랑 동지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존댓말을 해요. 그 사람한테.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박일랑 동지는 토지 개혁 이런 거를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나를 무시했던 지주들, 뭐 이런 사람들, 내가 보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장을 차고 네. 피의 보복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닥터 지바고에서 못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면적을 나누고 집주인에게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은 김일성 공산주의자 독재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그래요? 김일성의 외삼촌이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김일성의 아버지도 기독교 안에서 그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한 거고 근데 이제 독립군이어서 빨리 이제 죽긴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근데 정말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이제 소련군을 등에 업고 이제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입을 싹 닦은 거죠 이제. 그렇구나. 그러니까 집권하고 나서도 전혀 뭐 기독교 같은 건 모르는다는 듯이 그것에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그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 기억에서 좀 완전히 사라진 기억이지 않을까 싶은데 신천 대학살의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까요, 작가님? 이게 이제 통일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도 바로 잡고 그럴 텐데 관심도 없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북한까지 생각해야 돼? 약간 예.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계기가 아니고서야 통일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갑자기 역사에서 이변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뭔가 이렇게 관광지처럼 처음에 좀 다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화해 모드가 올 수 있기를 바라야 되지 않을까? 역시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피카소에서 시작해서 황석영까지 예술가들의 시선을 좇아서 잊혀진 비극과 신천 대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야말로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사실 다시 기억하면 좋겠고, 이 용기를 복돋고 역사를 이끄는 힘으로써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 소설가 고혜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